협곡 위로 쇠조각 비가 쏟아지던 날. 공납을 싣고 떠난 청년상단과 병약한 장부 윤도영의 인생은 한순간에 뒤집힙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호의 협과 의리를 지키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협곡 위에서 쇠조각이 비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낮은 하늘을 가르며 날아든 그것들은 처음에는 빗줄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가 술에 짐꾼의 어깨를 꿰뚫고, 또 하나가 말에 눈을 찔러 넣고, 세 번째가 앞술에 바퀴살을 부수고 나서야 그것이 빗물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귓가에서 짧은 비명이 터지고 뒤이어 굵은 숨소리와 고함이 뒤엉켰습니다. 수레가 한쪽으로 틀어지며 돌무더기 위로 기울었고 얽힌 말들이 바닥에서 날뛰었습니다. 청년상단의 깃발이 흙과 피 속에서 구겨졌습니다. 윤도영은 옆구리에 이상한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잠시 뒤 그 뜨거움이 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날아든 가느다란 쇠조각 하나가 그의 옆구리 살을 파고들어 있었습니다. 몸이 뒤로 젖혀지며 시야가 뒤집혔습니다. 머리 위로 하늘과 바위벽이 엇갈려 지나가고 그 사이로 쓰러지는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하나 찍히듯 남았습니다. 앞으로 고꾸라지는 표사, 짐 사이에 깔린 어린 짐꾼, 수레를 붙잡으려다 함께 끌려 넘어가는 사공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도영의 눈은 살아 움직이는 그 모든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칼이 번쩍이는 각도, 누가 어디에서 쓰러졌는지, 어느 수레가 길을 막고 어느 말이 쓰러졌는지까지 하나씩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것마다 도장을 찍듯 흔적을 남기는 버릇이었습니다. 그 버릇은 그가 원해서 익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협곡 사이로 먼지가 치솟았습니다. 피와 연기가 섞인 냄새가 숨을 막았습니다.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듯 했지만 소리는 바위벽 사이에 부딪혀 잘려나간 파편처럼 흩어졌습니다. 그때 도영은 깨달았습니다. 이 장면도 예외 없이 기억 속에 남게 되리라는 것을. 붉은 피, 검은 바위, 무너지는 수레와 깃발까지 모두 그 사실이 공포보다 먼저 그를 짓눌렀습니다. 머리 안쪽이 뜨겁게 쪼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시야가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그 피 내리던 협곡의 날은 그가 표행에 나서기로 마음먹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 전날 밤, 도영은 깊은 잠에 빠지지 못하고 이불 속에서 몸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등잔불이 거의 다 꺼져가는 빛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장부와 지도, 창가에 세워둔 장식검의 그림자가 길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려 해도 문득문득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보았던 첫 장부의 숫자들, 상단 창고 안에 쌓인 자루의 수, 상인들이 오가는 자리 배치까지 모두 또렷했습니다. 도영은 그 장면들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듯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어릴 때 그는 장부를 좋아했습니다. 숫자들이 가지런히 줄을 이루고 사람들의 물건이 수치로 정리되어 돌아가는 구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장부 한 장을 오랫동안 바라본 뒤 나중에 그 내용을 그대로 떠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숫자의 위치와 줄 간격, 먹을 덧칠한 부분까지 모두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능력이 신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주 꺼내려 할수록 머리가 아팠습니다. 문장의 순서를 되짚거나 숫자의 배열을 다시 떠올리려고 하면 관자놀이 안쪽이 서서히 조여들었습니다. 한 번은 무리해서 책장을 열어 장 훑어보다가 방 한가운데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끝이 저리고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어린 도영은 결국 마루 위에 몸을 웅크린 채 한참 동안 토해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기억은 남들보다 또렷하지만 그것을 억지로 꺼내 쓰려 하면 몸이 먼저 무너진다는 것을. 그래서 점점 그 능력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것도 남고 지우고 싶은 장면까지 또렷하게 남는 기억을 그는 저주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라서 장부를 맡게 된 뒤에도 그 버릇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장부와 공문을 볼 때면 숫자와 글자가 줄마다 그대로 찍혔습니다.
덕분에 청년상단의 장부는 누구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지만 장부를 덮고 나면 어김없이 머리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낮에 본 공문과 숫자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무림맹에서 내려온 공납 조정 통지, 금장원에서 같이 온 정산 장부, 지난해와 올해의 차이, 산처럼 쌓인 이자 조항들이 한 줄씩 마음속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영은 이마를 눌렀습니다. 청년상단이 낼 수 있는 돈과 공문에서 요구한 공납의 양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장부 속 숫자는 냉정했습니다. 줄을 바꾸어도, 계산을 다시 해보아도 틈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불을 걷어내리고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방문을 열자 새벽에 찬 공기가 얇은 옷자락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마당 너머 상단 창고와 마차들이 검은 덩어리처럼 서 있었습니다. 창고 위로 올려다본 하늘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별 몇 개가 희미하게 떠 있었고 멀리 산줄기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새벽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상단이 해마다 조금씩 내어준 피와 살이 이제 어디까지 왔는지. 그때 뒤쪽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규칙적이고 무겁지만 급하지 않은 걸음이었습니다. 윤태경이었습니다. 청년상단의 상단주의자, 도영의 아버지였습니다. 태경은 아들의 옆에 조용히 섰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지만 낮에 붙들고 씨름하던 장부와 공문의 무게가 아직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듯했습니다. 태경은 하늘을 한번 보고 난 뒤 말했다고 할 수 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다고 느끼는 듯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들을 향해 시선을 옮겼습니다. 도영은 아버지의 얼굴에 깊게 패인 피로를 보았습니다. 눈가에는 고된 세월이 만들어 놓은 주름이 선명했고 입가에는 망설임과 결심이 뒤섞인 흔적이 있었습니다. 태경은 마당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마차와 짐이 놓인 자리, 사람들의 숙소, 창고의 문까지 한 번에 훑어본 뒤에 아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청년상단의 장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인지, 오늘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두 알고 있다는 눈빛이었습니다. 태경은 한동안 말을 고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청년상단이 서 있는 이 변방의 진이 얼마나 거칠고 사람들이 어떤 얼굴로 살아가는지 도영에게 한 번쯤 직접 보여주고 싶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장부 안 숫자로만 보아 오던 물건과 사람들의 얼굴을 함께 보는 것만으로도 공자는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표행은 단순히 물건을 옮기는 일이 아니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먼 산 너머에 몸에 좋은 약재가 난다는 소문이 돌고 있으며 변방의 명수가 병약한 사람에게 기력을 돋워준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몸이 약한 아들을 그곳에 데려가 한 번이라도 숨을 크게 쉬게 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도영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말 속에 섞여 있는 여러 생각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을 바깥 세상으로 이끌고 싶은 마음, 공납의 멍에 아래에서 상단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어 보려는 욕심. 그는 몸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멀리 나가면 폐가 먼저 지쳐서 숨이 가빠지고 조금만 무리해도 머리가 아픈 자신의 체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부와 공문이 보여주던 숫자들, 그 속에서 서서히 말라가고 있는 청년상단의 살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표행을 함께 나가겠다는 결정은 어쩌면 그 숫자들 사이에 갇혀있는 자신을 한 번쯤 밖으로 끌어내려는 몸부림이기도 했습니다. 도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대답은 길지 않았지만 태경은 충분히 들은 듯했습니다. 아버지의 어깨가 아주 조금 가벼워지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날 낮 청년상단의 마당은 분주했습니다. 마차에 짐을 싣고 말에게 안장을 얹고 길잡이와 표사가 모여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장부를 정리하는 손길 틈틈이 공납과 공문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올해 공납은 예년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상단의 창고에서 나가야 할 곡식과 비단, 금전의 양이
어느새 상단이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장부를 넘기며 각 항목의 숫자를 한 번씩만 훑었습니다. 그럼에도 머릿속에는 그것들이 줄마다 새겨졌습니다. 어느 상점에서 얼마를 벌었고, 어느 창고에서 무엇을 내주어야 하는지, 내년에는 무엇이 남지 않게 될지까지 모두. 머리가 서서히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장부를 덮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상단 안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내일 길에 오를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잠을 청했고, 남은 사람들은 창고와 장부를 한 번 더 점검했습니다. 도영은 방으로 돌아와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아도 낮에 본 숫자들과 공문의 문장이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공납이라는 이름으로 씌워진 멍해가 상단의 목줄을 죄고 있다는 사실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마를 짚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습니다. 내일은 장부가 아닌 길 위에서 하루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상단에 물건을 싣고 변방의 진으로 가는 길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지 그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 상상을 하는 동안에도 낮에 본 공문과 숫자들은 한 번씩 더 떠올랐습니다. 이상하리만큼 선명한 기억력이었습니다. 보기만 하면 남는 기억. 그러나 오래 들여다보면 머리를 찢어놓는 기억이었습니다. 그는 그 기억을 언젠가 마음의 인으로 찍는 기술이라고 부르기로 결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글자와 그림을 그대로 찍어 남기는 재주라는 뜻으로 혼자만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민술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그는 동시에 그것을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것까지 선명하게 남기는 재주. 그는 잠을 청하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의 길에서 무엇을 보게 되든 그것도 예외 없이 남게 되리라는 것을. 그날 밤 청년상단의 창고 위로 떠오른 달은 흐릿했습니다. 안개가 얇게 깔린 하늘 아래에서 상단의 마차들이 조용히 줄을 지어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 마차들 중 일부는 협곡 바닥에서 피와 흙에 젖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도영은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청년상단의 진 위로 밤이 완전히 내려앉은 때였습니다. 대문은 닫혀 있었지만 상단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창고 쪽에서는 아직도 나무 상자를 옮기는 소리가 났고 마당 한가운데에는 내일 길에 오를 마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수레마다 포대와 상자가 반쯤 실려 있었고 말들은 기둥에 묶인 채 귀를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윤태경은 상단 안쪽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공문과 장부가 펼쳐져 있었고 옆에는 이미 한번 써 내려간 답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붓끝에는 먹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태경은 낮 동안 수없이 계산해 보았습니다. 장부 속 숫자를 더하고 빼보았고 공문에 적힌 요구와 상단이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양을 여러 번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청년상단이 가진 힘으로는 더 이상 공납을 늘릴 수 없다는 결론뿐이었습니다. 답서에는 그 결론이 적혀 있었습니다. 올해 공납은 상단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으며 더 이상의 증액은 거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신 상단은 변방 표행을 늘려 스스로 살기를 찾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태경은 이미 그 답서를 봉해 사자에게 넘겼습니다. 지금쯤이면 진을 벗어나 먼 길을 가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봉인의 붉은 인주가 그의 손가락에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서재 창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서늘하게 들어왔습니다. 마당 쪽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내일 길에 나설 사람들, 남아있을 사람들, 모두가 각자의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태경은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른 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오래 망설였는지 그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청년상단의 주인으로서도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도 이 결정은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더 미루면 상단의 뿌리가 먼저 썩어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이 그의 등을 떠밀고 있었습니다. 태경은 서재를 나와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창고 앞에서는 장정들이 마지막으로 짐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마차 바퀴를 다시 조이고 포대 위에 덮개를 씌우고 말먹이를 한 번 더 챙겼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긴장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태경이 지나가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는 굳이 말을 건네지 않고 하나하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길을 눌러온 표사. 어린 시절부터 상단에서 잔심부름을 하던 짐꾼. 장부를 옮기던 회계사의 얼굴까지 모두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마당 건너편 안채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그의 가족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강세화는 작은 등잔불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간단한 바느질이 들려 있었지만 바늘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 쪽을 한 번씩 바라보다가 다시 눈을 내리깔곤 했습니다. 연서는 이미 잠이 들었는지 곁방에서 고른 숨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화의 눈에서는 잠이 쉽사리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방 안에서 장부 몇 장을 다시 보고 있었습니다. 내일 길에서 사용할 간단한 계산표였습니다. 몇 번을 봐도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숫자와 항목은 이미 그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자 그는 장부를 덮고 일어섰습니다. 태경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는 등잔 하나만 켜져 있어 그림자들이 벽을 따라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도영은 아버지가 이미 결심을 마친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낮 동안 장부 앞에서 보았던 주름과 고민의 그림자가 조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대신 무거운 각오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태경은 아들의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먼저 상단의 장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청년상단의 처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변방의 진에 처음 들어와 물건 하나 팔기 위해 하루 종일 먼지바람을 맞으며 서 있던 시절, 첫 손님이 돌아서지 않고 물건을 사주었을 때의 기분, 얼어붙은 겨울에 모두가 손을 비비며 창고를 지키던 날들을 차분히 이야기했습니다. 도영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상단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쌓여온 세월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했습니다. 태경은 그 뒤에야 지금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제 상단이 공문 하나에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 공납이라는 이름으로 요구되는 것들이 해마다 늘어나 상단이 피를 쥐어짜 내어 겨우 맞추는 지경이 되었다는 것. 그는 낮에 보았던 공문과 장부의 내용을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공문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렀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이미 서류 위에서 현실이 된 결정이었습니다. 도영은 머릿속으로 숫자들을 다시 한번 나열해 보았습니다. 각 상점에서 들어오는 수익과 창고에서 나가는 물자의 양, 적은 이자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 그 모든 것이 장부 위에서 한 줄씩 서로를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태경은 아들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그는 이어서 내일 표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변방으로 가는 길, 그 길에서 무엇을 보고자 하는지, 어떤 거래처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길에 아들도 함께 서 있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도영은 잠시 말을 아꼈습니다. 몸이 약하다는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길 위에서 병이 나면 상단의 짐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단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하나가 자신이라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장부 속 숫자만 지켜보는 자리에서 한 발 물러나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도영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길에 나서겠다는 대답이었습니다. 태경은 그 대답을 들으며 마음속에서 하나의 무거운 돌이 조금은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기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생각이 그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마당에는 준비가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내일 길에 오를 짐을 다시 확인했고 표사들은 무기와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상단 식솔들은 길에 오를 사람들을 위해 늦은 밤까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상단의 모든 움직임을
같은 마음으로 보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건물 한쪽 끝, 작은 방 하나의 문이 조심스럽게 닫혔다 열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방 안에는 오늘 하루 종일 마차와 짐 사이를 오가던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겉보기에는 다른 짐꾼들과 다를 바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밤이 깊어지자 혼자 방 안에 남았습니다. 낮에 회계가 잠시 맡겼던 장부와 메모를 떠올리며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종이에는 서툰 글씨로 몇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청년상단이 공문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사실, 상단주와 공자가 함께 변방 표행에 나선다는 사실, 떠나는 날짜와 대략적인 경로, 협곡을 지나는 길이 가장 빠르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는 내용. 그는 종이를 여러 번 접어 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허리춤 안쪽에 깊숙이 넣었습니다. 손끝이 약간 떨렸지만 얼굴은 익숙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마당이 잠잠해졌을 때 그는 뒤문으로 나갔습니다. 상단에서 오래 일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통로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그 문을 이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진 바깥 작은 골목은 이미 어두웠습니다. 집집마다 등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골목 끝 작은 주막 뒤편에는 아직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일부러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막 뒤편 그림자 속에는 마른 체구의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탓에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둘은 서로 인사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단에서 나온 남자가 허리에서 종이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사내는 말없이 그것을 받아 천천히 펼쳐보았습니다. 글자는 적었지만 내용은 충분했습니다. 사내는 종이를 다시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눈길에는 작은 만족이 스쳤습니다. 그는 짧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진의 경계를 넘어 어딘가 다른 곳으로 향하는 걸음이었습니다. 상단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남자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숨을 고르며 상단 담장을 넘어 다시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그는 다른 짐꾼들처럼 이부자리를 펴고 누웠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의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시각, 안채에서는 세화가 등잔불을 끄면서 마지막으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당에는 어둠만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일 길에 오를 남편과 아들을 생각하며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연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도영은 짧은 잠과 깨어남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낮에 본 장부의 숫자와 공문 문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공납의 양과 상단의 형편, 아버지의 결심. 내일 출발할 마차의 수와 사람들의 얼굴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사라졌습니다. 지민술은 그 모든 것을 또렷하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억을 억지로 더듬으려 할수록 머리는 서서히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숨을 고르며 중얼거리지도 못한 생각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내일 길 위에서 무엇을 보게 되든 그것 역시 기억 속에 남게 되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청년상단의 밤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공납을 거절한답서 표행에 나서기로 한 결심, 그리고 한 사람이 어둠 속에서 건넨 작은 종이 한 장이 이미 내일의 길을 바꾸어 놓고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아직 걷히지 않은 시각에 청년상단의 마차 행렬이 진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는 태경이 탄 수레와 길잡이가 서 있었고 뒤를 이어 짐 수레와 사람들, 말이 줄을 이었습니다. 청년의 깃발이 앞수레에 꽂혀 산바람을 가르며 흔들렸습니다. 도영은 두 번째 마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창 틈으로 들어오는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길가에 흩어진 돌, 점점 가까워지는 산등성이, 마차가 흔들릴 때마다 뒤로 멀어지는 나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부와 숫자로만 보아 오던 세상이 오늘은 모양을 갖추고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도영의 눈은 습관처럼 그것들을 담아두려 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깊이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 머리 한켠에서 묵직한 기운이 조금씩 커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가 산등성이 위로 모습을 드러낼 즈음 길은 조금 거칠어졌습니다. 마차는 돌길을 타고 천천히 산허리를 올라갔습니다.
앞에서 길잡이가 말을 세우고 태경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갈림길이었습니다. 하나는 산을 크게 돌아 나가는 완만한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산허리를 가르는 좁은 틈으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어두운 선처럼 보이는 그 틈이 협곡의 입구였습니다. 길잡이는 잠시 주변을 훑어본 뒤 말했습니다. 협곡으로 가면 하루는 줄일 수 있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물자와 사람 모두에게 부담을 덜 수 있는 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태경은 하늘과 산줄기, 행렬의 길이를 차례로 둘러보았습니다. 장정들의 얼굴에는 이미 피로가 조금씩 묻어 있었고, 뒤 수레에 실린 짐의 무게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협곡으로 간다. 결정은 간단했습니다. 상단의 피와 살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행렬은 방향을 틀어 협곡으로 향했습니다. 입구에 다다르자 길 양옆 바위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바람은 바위벽에 부딪혀 낮게 울었습니다. 하늘은 가늘게 잘린 줄처럼 머리 위로 길게 늘어섰습니다. 바깥에서는 넓게 퍼지던 소리들이 이곳에서는 길게 끌려다녔습니다. 말굽이 돌을 두드리는 소리와 바퀴가 바위를 지나가는 소리가 협곡 안에 갇혀 메아리 쳤습니다. 사람들의 말소리는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도영은 마차 안에서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길은 더 좁아졌습니다. 수레는 한 줄로 늘어서야 했고, 양옆으로 비켜 설 자리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바퀴는 바위와 바위 사이를 간신히 지나갔습니다. 불길하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이 행렬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위쪽 어딘가에서 아주 가느다란 쇳소리가 한번 울렸습니다. 바위를 긁는 듯한 소리가 공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짧고 미세한 소리였지만 그 순간 협곡 안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무심코 위를 올려다보려다 멈췄습니다. 그보다 먼저 눈앞에서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수레를 끌던 말 한 마리가 갑자기 고개를 들이치듯 올렸습니다. 눈가에 가늘고 반짝이는 것이 박혀 있었습니다. 작은 쇳조각이었습니다. 말의 눈을 정통으로 꿰뚫고 들어가 있었습니다. 말이 미쳐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신호였습니다. 위쪽에서 무언가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돌이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떨어지는 속도와 소리가 달랐습니다. 공기를 찢고 내려오는 파공음이 먼저 들렸고, 그 다음에야 바위를 치는 소리가 뒤따랐습니다. 바위에 부딪힌 뒤 튕겨나가는 쇳조각들이 곳곳에서 불꽃처럼 튀었습니다. 가느다란 쇳조각 하나가 짐꾼의 어깨를 꿰뚫었습니다. 짧은 신음과 함께 그의 몸이 뒤로 젖혀졌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마차 지붕을 뚫고 안으로 박혔습니다. 나무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안쪽에서 누군가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표사 하나가 반사적으로 칼을 뽑았습니다. 그는 위쪽 바위벽을 향해 칼끝을 들어 올렸습니다. 얼굴에는 상대가 보이지 않는 싸움에 대한 당혹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칼을 들기도 전에 쇳조각 몇 개가 그의 주변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는 어깨를 스쳤고 하나는 가슴 언저리에 박혔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목덜미에 깊게 꽂혔습니다. 그의 몸은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려다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목덜미의 상처 둘레로 피가 번져나가며 작은 꽃 같은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도영의 시선이 그 상처에 붙들렸습니다. 피가 퍼지는 선이 중심에서 바깥으로 갈라져 나가며 꽃잎처럼 번졌습니다. 지민술이 그 모양을 그대로 찍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즉시 아파졌습니다. 관자놀이 안쪽에서 고통이 소리를 내지 않고 커졌습니다. 그는 눈을 감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눈꺼풀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야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쇳조각들은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앞술의 주변에 서 있던 표사와 짐꾼들이 차례로 쓰러졌습니다. 어깨와 가슴, 허벅지에 작은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 구멍마다 피가 번져 작은 꽃을 만들었습니다. 협곡 바닥에는 점점 붉은 무늬가 늘어났습니다. 앞수레가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말이 넘어지며 수레가 돌무더기 위로 들렸다가
천천히 뒤집혔습니다. 질려있던 짐들이 쏟아져 내려기를 막았습니다. 뒤따르던 수레들이 급히 멈추려 했지만 좁은 길에서는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수레와 수레가 서로 부딪히며 엉켰습니다. 말이 놀라 울부짖으며 제자리에서 뛰었습니다. 도영의 마차도 크게 한번 흔들렸습니다. 몸이 옆으로 쏠리며 창틀을 붙잡고 있던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그 순간 옆구리에 날카로운 타격이 들어왔습니다. 가느다란 쇠조각 하나가 마차 틈을 뚫고 들어와 그의 옆구리를 파고들었습니다. 숨이 한 번 끊겼습니다. 뜨거운 것이 손바닥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상처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피가 새어 나왔습니다. 마차 바닥이 점점 젖어갔습니다. 귀에는 사람들의 비명과 말울음,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그러나 도영의 눈은 여전히 협곡 바닥의 광경을 하나씩 붙들고 있었습니다. 넘어진 깃발, 피를 흘리며 바닥을 더듬는 손, 쓰러진 사람들의 다리가 뒤엉킨 모양, 짐이 쏟아져 나온 방향. 지민술은 모든 것을 기억하려 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단하라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앞쪽에서 태경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수레 위에서 뛰어내려 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눈을 잃은 말이 발굽을 치켜들며 날뛰고 있었고 태경은 온몸으로 고삐를 붙들었습니다. 그의 어깨와 가슴에도 이미 쇠조각이 박혀 있었습니다. 옷깃이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앞으로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태경은 뒤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피와 먼지 사이로 도영이 탄 마차가 보였습니다. 창문 틈으로 보이는 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쇠조각 몇 개가 더 날아들었습니다. 하나는 태경의 허벅지를 꿰뚫었고 하나는 옆구리에 박혔습니다. 그의 몸이 크게 한 번 흔들렸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을 듯 말 듯 버텼습니다. 도영아. 그가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쇳소리와 비명 속으로 섞여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는 분명히 협곡 안 공기를 가르고 나갔습니다. 도영은 귀로 그 소리를 잡았습니다. 머리는 이미 울리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부르는 자신의 이름만큼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옆구리의 통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마차 옆에서 손이 하나 들어와 그를 붙잡았습니다. 공자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상단에서 오래 일하던 표사였습니다. 팔에는 이미 쇠조각이 2개나 박혀 있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도영을 끌어냈습니다. 두 사람은 마차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위에서는 여전히 쇠조각들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무를 뚫는 둔탁한 소리와 사람의 숨이 끊어지는 소리가 번갈아 들렸습니다. 표사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낮게 말했습니다. 길을 벗어나야 합니다. 이대로면 모두 막힙니다. 마차 아래에서 바라본 협곡 바닥은 이미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쓰러진 사람들의 다리와 깨진 짐이 뒤엉켜 길을 이루었습니다. 바위 옆으로는 좁은 경사면이 하나 보였습니다. 바위가 무너져 내려 만들어진 작은 틈이었습니다. 표사는 그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또 하나의 쇠조각이 떨어져 그의 어깨를 스쳤기 때문이었습니다. 표사의 몸이 한 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도영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온몸의 힘을 짜내 바닥을 기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흙과 피가 엉겨 붙었습니다. 바닥은 미끄럽고 차가웠습니다. 옆구리 상처에서 흐르는 피가 바위에 자국을 남겼습니다. 경사면에 손을 걸자 거친 바위가 손바닥을 긁었습니다. 그는 손과 무릎으로 바위를 짚으며 조금씩 위로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배가 타는 듯했고 머리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지민술은 여전히 주위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번 눈을 돌려버렸습니다. 협곡 바닥에는 청연상단의 깃발이 흙 속에 반쯤 묻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주변으로 피가 넓게 번졌습니다.
사람들의 몸이 겹겹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꽃 모양의 상처들이 군데군데 붉은 자국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멈춘 그림처럼 도영의 눈에 박혔습니다. 머리가 비명을 지르는 듯했습니다. 지민술이 그 모두를 찍어 남기려 하자 몸은 그 기억을 거부하려 했습니다. 숨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바위 틈 사이에 몸을 비스듬히 걸친 채 미끄러지듯 내려앉았습니다. 바위와 바위 사이에 만들어진 좁은 그늘이 그의 몸 절반을 가려주었습니다. 위쪽 하늘은 실처럼 가늘었습니다. 먼지가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쇠조각 몇 개가 더 떨어져 바위에 부딪히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소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비명도, 말울음도, 바위에 부딪히는 쇠소리도 한 겹씩 뒤로 물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눈에 남은 것은 피로 물든 협곡 바닥과 쓰러진 청년의 깃발, 그리고 꽃 모양 상처들이 흩뿌려진 붉은 무늬였습니다. 그 장면은 지워지지 않는 도장처럼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찍혀 남았습니다. 도영의 의식은 그 위에서 서서히 끊어졌습니다. 돌의 차가운 감촉이 먼저 등을 밀어 올렸습니다. 도영은 바위 틈에 몸의 절반이 끼인 채 누워 있었습니다. 돌이 등과 옆구리를 한꺼번에 눌러오고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쉬자 피와 먼지 냄새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배가 타는 듯 아팠고 옆구리에서는 아직도 뜨거운 열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자 실같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바위와 바위가 서로 맞부딪혀 남긴 틈 사이로 잘려나간 하늘 조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좁은 틈 사이로 누런 먼지가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협곡의 광경이 눈앞에 되살아났습니다. 쇠조각이 비처럼 떨어지던 순간 사람들의 몸이 끊어지듯 무너지던 모습, 피가 바닥에 번져 연꽃 같은 무늬를 만들던 상처들, 기울어지던 수레와 쓰러진 깃발의 각도까지 보고 싶지 않아도 장면들은 제멋대로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지민술은 이미 그 상황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마음속 깊은 곳에 찍어두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기억을 깊게 더듬지 않았지만 조금만 자세히 따라가려 하면 금방 머리가 울릴 것이라는 예감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도영은 이를 악물고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옆구리에서 통증이 먼저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는 돌을 짚고 천천히 몸을 비틀었습니다. 거친 바위 표면이 손바닥을 긁었습니다. 옆구리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그러다 간신히 바위 틈 밖으로 몸을 빼냈습니다. 바닥에 두 손을 짚고 기어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자 피와 흙냄새, 말과 사람의 냄새가 뒤섞여 폐 속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협곡 아래쪽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피와 흙이 뒤엉킨 바닥 위에 수레와 짐이 넘어져 있었습니다. 정연상단의 깃발은 흙 속에 반쯤 묻혀 비스듬히 쓰러져 있었습니다. 깃발천은 찢어져 바람에 힘없이 흔들렸습니다. 사람들과 말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영의 눈은 그 광경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시선은 저절로 아래를 훑었습니다. 쓰러진 팔과 다리, 피에 젖은 옷, 바닥에 박힌 쇠조각, 연꽃 모양으로 퍼진 상처들이 한꺼번에 눈에 들어왔습니다. 속이 뒤집히는 듯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바위에 손을 짚은 채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나올 것은 없었지만 이와 가슴이 거꾸로 뒤틀렸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숨을 골랐습니다. 숨이 겨우 가라앉았을 때 협곡을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태경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와 먼지에 눌린 몸들 사이에서는 누가 누구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손을 뻗어 내려가 확인하고 싶다는 마음과 한 걸음만 더 내려가면 그대로 무너질 것 같다는 공포가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결국 그는 발을 돌렸습니다. 협곡 옆 바위에는 위쪽으로 이어진 좁은 경사면이 있었습니다. 흙과 돌이 함께 흘러내리며 만든 듯한 길이었습니다. 오래 쓰인 길은 아니었지만 사람이나 짐승이 가끔 지나간 흔적이 옅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곳에 더 머물면 언젠가 누군가 다시 내려올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숨을 곳도 도망칠 곳도 없을 것입니다.
도영은 경사면을 향해 조심스러운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발바닥에서 올라오는 느낌이 바로 옆구리까지 전해졌습니다. 상처 둘레가 시뻘겋게 달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바위를 짚으며 한 걸음씩 위로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나무 뿌리를 잡고 돌 틈에 발을 걸며 조금씩 산등성이를 향해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협곡의 광경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장면들을 자세히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그 기억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곧바로 머리가 쪼개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부러 앞만 보았습니다. 돌의 모양, 나무 뿌리의 위치, 흙의 기울기 같은 것들을 눈에 담았습니다. 경사가 조금씩 완만해졌습니다. 나무가 늘어나고 흙길이 넓어졌습니다. 고개를 들자 산등성이를 따라 난 좁은 길이 희미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길 위에는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흙이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은 자국이었습니다. 도영의 발자국과는 방향과 깊이가 달랐습니다. 체중이 실린 자국이 두 줄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협곡에서 이 길로 올라온 다른 누군가의 흔적이었습니다.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상단 사람 중 누군가가 살아서 올라갔을 수 있다는 희미한 기대가 스쳤습니다. 동시에 협곡 위 바위에서 쇠조각을 퍼부었던 자들이 마무리를 위해 움직였을 가능성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어느 쪽이든 주저앉을 틈은 없었습니다. 도영은 산등성이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옆구리에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숨은 짧게 끊어졌고 혀끝에는 마른 피맛이 남아 있었습니다. 잠시 뒤 아래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먼저 작은 돌이 흘러내리는 소리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흙과 돌을 밟는 발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산길에 익숙한 사람들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와 짧은 숨소리가 섞였습니다. 도영은 본능적으로 굵은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나무와 바위 사이 좁은 틈에 몸을 붙이고 숨을 억눌렀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사람들의 숨결과 발자국이 길을 따라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도영의 머릿속에는 자신이 지나온 자국들이 떠올랐습니다. 피를 떨어뜨린 자리, 미끄러져 찍힌 발자국, 손바닥으로 짚고 올라왔던 바위의 위치까지 지민술이 남긴 기억을 거꾸로 더듬자 그들이 따라오기 쉬운 길을 스스로 만들어 두었다는 사실이 또렷해졌습니다. 발소리가 나무 두 그루 아래에서 멈췄습니다. 글 위에서 무언가를 살피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짧은 숨소리와 낮은 웃음이 바람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그들이 흔적을 찾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발소리는 도영이 숨은 방향으로 곧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너무 오래 참는 바람에 시야가 조금씩 흐려졌습니다. 옆구리 상처가 다시 뜨겁게 달아올랐고 손가락 끝은 저릿하게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산등성이 위쪽에서 다른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숨기려 하지 않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돌과 흙을 밟는 소리가 분명했고 숨소리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산을 오르내리는데 익숙한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도영은 나무 뒤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위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길 위에 허리가 굽은 노인이 한 사람 서 있었습니다. 해가 바랜 옷차림, 손에는 잘 말린 나뭇가지를 묶어 놓은 짐이 들려 있었습니다. 머리카락과 수염에는 흰빛이 섞여 있었고 발에는 닳아버린 집신이 걸려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저 산을 오르내리는 나무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옷 아래로 드러난 어깨와 팔의 윤곽은 나이에 비해 지나치게 단단했습니다. 살이 마르지 않았고 오래 단련된 근육이 옷자락을 미약하게 밀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올라오던 둘의 발소리가 그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산길 위 공기가 잠시 가라앉았습니다. 바람조차 속을 죽인 듯 나무십 소리만 얇게 흘렀습니다. 노인은 나무찜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나무들이 서로 부딪히며 낮게 울었습니다. 그는 올라오던 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동자는 살짝 흐릿해 보였지만 시선은 길과 나무와 사람의 자세를 한꺼번에 재고 있었습니다. 이 산에는 자주 보이던 얼굴들이 아닙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공손하지도
거칠지도 않은 담담한 말투였습니다. 앞에 서 있던 한 사람이 짧게 대꾸했습니다. 말은 정중한 모양을 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기운은 차갑고 뻣뻣했습니다. 이 산을 어떻게 쓰든 상관하지 말라는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노인의 눈이 길 아래 흙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피가 말라 만든 얼룩과 비틀거리며 찍힌 발자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래쪽 협곡에서 불어올라오는 묵은 피 냄새도 얕게 스며들었습니다. 노인의 표정에서 느슨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허리를 조금 곧게 세웠습니다. 사람이 죽은 냄새는 오래 숨겨두어도 남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뒤에 서 있던 자의 손가락 사이에서 가느다란 쇠조각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산바람을 가르며 곧게 날아갔습니다. 노인의 미간을 향한 일격이었습니다. 도영의 눈은 그 궤적을 또렷이 따라갔습니다. 손이 움직인 높이, 쇠조각이 그리는 각도, 공기를 가르며 떨어지는 속도까지 시야 안에 그대로 새겨졌습니다. 노인의 몸이 옆으로 비스듬히 미끄러졌습니다. 발은 거의 제자리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체만 부드럽게 돌아가자 쇠조각은 그의 귀 옆을 스쳐 지나 뒤에 나무 껍질을 파고들었습니다. 나무 표면에 조그만 금이 생겼습니다. 노인은 자신을 스쳐간 쇠조각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여전히 두 사람에게 얹혀 있었습니다. 그의 발이 땅을 한번 눌렀습니다. 짧은 두 걸음이 이어지자 거리 한 자락이 순식간에 좁혀졌습니다. 앞에 있던 자가 허리에서 짧은 칼을 뽑으려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이 칼자루를 잡는 순간 노인의 어깨가 한번 굽혔다 펴졌습니다. 주먹이 상대의 가슴을 정면에서 눌렀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산기를 울렸습니다. 사내의 몸이 뒤로 날아가 돌 위를 굴렀습니다. 숨이 목에서 끊기는 소리가 짧게 새어나왔습니다. 가슴께가 안쪽으로 꺼져 보였습니다. 뒤에 있던 자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쇠조각 두 개가 동시에 손에서 튀어나갔습니다. 하나는 노인의 어깨를, 하나는 목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어깨를 향한 쇠조각이 먼저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피가 튀었습니다. 목을 향한 쇠조각이 이어 날아들 때 노인의 손이 그 궤적을 낚아챘습니다. 손가락이 쇠조각을 집어 올리듯 움켜쥐었습니다. 쇠조각은 손바닥을 짧게 파고들다가 그대로 멈췄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손가락 하나의 붉은 선이 그어졌습니다. 뒤에 있던 자는 몸을 낮추며 파고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발을 겨냥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바닥을 스치듯 달려들어 상대의 중심을 끊으려는 자세였습니다. 노인의 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집신을 신은 발이 돌을 가볍게 밟고 미끄러졌다가 다음 순간 돌을 밀어 올리며 솟구쳤습니다. 무릎이 아래에서 턱을 끌어올리듯 치고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둔탁한 소리가 나무 사이를 울렸습니다. 사내의 머리가 뒤로 꺾였습니다. 몸이 허공에서 한번 접히더니 옆 나무에 부딪혀 떨어졌습니다. 흙먼지가 짧게 튀었습니다. 산길 위에는 다시 바람 소리와 나무십 스치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도영은 나무 뒤에서 그 전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몸은 떨고 있었지만 눈은 계속해서 움직임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발을 디딘 자리, 주먹이 들어간 각도, 쇠조각이 박힌 위치가 하나씩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심인술은 그 장면들을 모두 사진처럼 저장했습니다. 도영은 그 기억을 끝까지 따라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곧장 머릿속이 갈라질 것 같았습니다. 노인은 피 묻은 손을 한번 털었습니다. 어깨에 박힌 쇠조각을 잡아 빼자 피가 짧게 솟구쳤다가 옷에 번졌습니다. 얼굴에는 크게 일그러진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나무 뒤 그늘로 향했습니다. 거기까지가 숨을 차리인 듯하군요. 노인의 목소리가 그늘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도영은 더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무에서 몸을 떼어내자 다리가 잠시 풀렸다가 가까스로 버텼습니다. 노인은 가까이 다가와 도영의 얼굴과 옷을 훑어보았습니다. 눈동자에는 묵은 피로와 함께 오래 산을 버틴 짐승 같은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옆구리로 내려갔습니다. 옷자락이 붉게 젖어 있었고 피는 군데군데 굳어붙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상처 둘레를 손끝으로 가볍게 눌렀다가
곧 손을 거두었습니다. 깊이 들어갔습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는 허리춤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헝겊과 마른 풀을 꺼냈습니다. 상처 둘레를 뜯어낸 헝겊으로 감싸고 피가 새는 곳에 풀가루를 눌렀습니다. 도영의 몸이 한 번 떨렸지만 비명을 내지르지는 않았습니다. 피가 서서히 멎어갔습니다. 도영은 갈라진 목을 적시지 못한 채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청년상단의 도영입니다. 자신의 이름과 상단의 이름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모자랐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는 눈을 들어 협곡 방향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바위와 나무에 가려 깊숙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곳에서 올라오는 냄새만으로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을 만큼 진한 피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다시 도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산에는 노은평이라는 늙은이가 한 명 살고 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 늙은이가 길에서 한 목숨을 주었습니다. 노은평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본 그는 등을 돌려 허리를 굽혔습니다. 걸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올라타 보시지요. 도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두 발로 이 산을 내려갈 힘은 이미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노인의 등에 몸을 기댔습니다. 옆구리 상처가 다시 욱신거리며 통증을 밀어 올렸습니다. 숨이 짧게 끊어졌습니다. 노은평의 등은 오래 굳은 나무줄기처럼 단단했습니다. 등에 실린 무게를 확인한 그는 두 손으로 도영의 다리를 잡아 고정하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걸음은 빠르지는 않았지만 한 번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파른 길에서도 중심이 쉽게 기울지 않았고 숨소리는 일정하게 이어졌습니다. 도영은 노인의 어깨 너머로 산길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가느다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산 중턱 어딘가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였습니다. 지민술은 그 연기의 위치와 모양, 주변 나무의 배치를 그대로 저장했습니다. 언젠가 이 길을 다시 내려가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희미하게 스쳤습니다. 아래쪽 협곡은 점점 시야에서 가려졌습니다. 청년상단의 피와 깃발이 남은 자리는 산줄기 뒤로 숨어갔습니다. 대신 산 위쪽의 작은 불빛과 오두막의 기척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노은평의 등에 실린 몸이 흔들릴 때마다 도영의 의식은 잠시씩 끊어질 듯 흐려졌다가 다시 붙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어둠 속으로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이 산길에서 본 모든 것들이 이미 마음속에 찍혀버렸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협곡의 피, 쇠조각의 궤적, 두 사람이 쓰러지는 순간, 그리고 낯선 노인의 주먹 하나. 그 기억들은 앞으로 도영이 걸어갈 길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깊은 자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오두막 지붕을 희미하게 물들일 무렵 운평은 먼저 눈을 떴습니다. 밤새 꺼지지 않도록 지켜본 화로의 잿불은 아직 미약한 열을 품고 있었습니다. 운평은 살며시 몸을 일으켜 화로에 장작을 한 토막 더 얹었습니다. 불길이 다시 숨을 들이켜듯 타올랐습니다. 침상 위에서는 도영의 숨이 거칠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마와 목덜미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지만 밤에 비해 얼굴빛이 조금 옅어져 있었습니다. 운평은 손을 뻗어 붕대 위로 열기를 살폈습니다. 열은 내려가고 있었고 맥도 어제보다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도영은 눈꺼풀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낡은 천장과 그을음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밤 쓰러지듯 누웠던 순간이 되살아났습니다. 옆구리를 감싼 붕대가 당기며 존재를 알렸습니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살 속에서 기어나오는 듯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협곡의 장면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좁은 길 위로 쏟아지던 쇠조각과 피, 앞뒤로 막힌 수레와 무너지는 사람들의 어깨, 숨이 끊어져 가던 말의 눈빛, 그리고 끝내 보이지 않던 아버지의 모습. 이 장면들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랬습니다. 장부의 페이지를 한번 훑으면 줄 간격과 숫자의 배열이 머릿속에서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어느 줄에 적혀 있었는지, 어느 숫자가 어디에서 이어졌는지 그대로 그려졌습니다. 상단의 창고 구조를 한번 돌아보면 기둥과 문, 창과 통로의 위치가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자리와 발걸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는 오른쪽에 서 있고, 누구는 문가에 기대 있고, 누구의 손이 어느 방향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는지 눈에 들어온 순간 그대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마치 눈안에 또 하나의 장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영은 이 재주를 오래도록 반기지 않았습니다. 장면을 끝까지 따라가 보려 하면 머리가 갈라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줄마다 글자를 짚고 움직임을 처음부터 끝까지 되살리려 하면 관자놀이 안쪽에서 뜨거운 기운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 번은 장부의 한 장면을 억지로 되짚다가 방바닥에 엎드려 구토를 쏟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재주를 병약한 몸과 같은 축에 올려두었습니다. 없어져 주기를 바라면서도 지워지지 않는 것. 가끔은 도움이 되지만 깊이 건드리면 되갚음을 요구하는 것. 지금도 협곡을 처음부터 다시 떠올려보고 싶은 마음이 어렴풋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느 바위 위에서 쇳조각이 떨어졌는지, 어떤 발자국이 어느 쪽으로 도망치려 했는지, 그것을 끝까지 쫓아가면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뒤섞여 올라왔습니다. 마음이 그 방향으로 기울자마자 머릿속 깊은 곳에서 둔한 통증이 꿈틀거렸습니다. 관자놀이가 미세하게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몸은 본능처럼 생각을 끊으려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반응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협곡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자신을 떠올리자 생각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이 쉬이 되지 않았습니다. 운평이 가까이 다가와 침상 곁에 앉았습니다.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짧은 물음이었지만 그 안에는 밤새 지켜본 맥과 상처에 대한 판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영은 침상 옆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옆구리가 깊게 당겼지만 허리가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숨을 한 번 고르고 나서야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서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운평은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손을 뻗어 등에 작은 힘을 보태며 등을 곧게 세워주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운평은 화로 위에서 약을 다시 데웠습니다. 잘 말린 뿌리와 잎이 끓는 물에 잠기자 쌉싸래한 냄새가 오두막 안을 채웠습니다. 그는 작은 사발에 약물을 떠서 도영에게 건넸습니다. 피를 많이 흘렸으니 기운을 채워야 합니다. 약은 썼지만 뜨거운 물과 함께 목을 타고 내려가자 식어있던 배속이 다시 데워지는 듯 했습니다. 사발을 내려놓자 손끝이 조금 덜 떨렸습니다. 운평은 잠시 말없이 도영을 바라보다가 눈을 천천히 옆으로 돌렸습니다. 창문 틈 사이로 보이는 산 위쪽을 향한 시선이었습니다. 이 산의 자재와 나 말고도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운평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습니다. 내가 이 산에 처음 올라왔을 때 얼어 죽지 않으려고 헤매다가 몸을 밀어 넣은 바위 틈이 있습니다. 그 안에 사람이 주먹을 들고 서 있는 그림들이 벽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가 허공에 팔을 반쯤 들어 올렸다 내렸습니다. 나는 글을 읽을 줄 몰라 그림만 따라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펴고 팔을 올리고 내리는 대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이 달라졌습니다. 산짐승이 덤벼도 밀리지 않고 바위 아래로 굴러 떨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만큼은 되었지요. 산길에서 살수를 쓰러뜨리던 그의 몸 동작이 떠올랐습니다. 늙은 몸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움직임이었습니다. 운평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림 사이사이에 글도 많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돌에도 낡은 종이에도 누군가 남기고 간 글자들이 촘촘히 박혀 있었습니다. 나는 읽을 수 없으니 건드리지 않고 몸만 움직였습니다. 언젠가는 그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올 것이라 막연하게만 생각했습니다. 도영의 가슴 안에서 미묘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상단에서 장부를 맡으며 살아온 세월 동안 그는 남이 남긴 글을 읽고 정리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장부와 공문과 계약서, 숫자와 글자를 쫓는 눈은 이미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그 재주가 지금 이 산에서
다른 쓰임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도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상단에서 장부를 맡았습니다. 남이 남긴 기록을 따라가는 일은 익숙합니다. 운평의 눈빛이 잠시 도영을 향했습니다. 산길에서 피와 발자국을 바라보던 눈과 같은 눈이었습니다. 그래 보였습니다.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피와 자국을 보면서도 눈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보는 것에 익숙한 눈입니다. 그런 눈이라면 그 안에 있는 것들도 잘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운평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로에 물을 한번 정리하고 장작을 덮었습니다. 작은 항아리와 주머니 몇 개를 챙겨 허리에 메었습니다. 상처가 터지지 않을 만큼만 걷는다면 오늘 안에 그곳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오두막 문이 열리자 서늘한 산 공기가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도영은 벽을 짚고 일어나 운평의 어깨를 빌려 문턱을 넘었습니다. 옆구리가 당겼지만 두 발은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집 뒤편으로 돌아가자 좁은 산길이 위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바위와 나무 사이로 난 길은 사람의 발길에 조금씩 닿아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한 사람이 꾸준히 오르내린 흔적이었습니다. 운평이 앞서고 도영이 뒤따랐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옆구리가 쿡쿡 쑤셨지만 뒤로 돌아갈 생각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숨이 거칠어질 때마다 협곡에서 무너져 가던 사람들의 어깨와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지민술은 그들의 위치와 표정을 틀리지 않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큰 바위벽이 길을 막았습니다. 바위와 바위 사이에 사람이 한 명 겨우 지나갈 만한 좁은 틈이 나 있었고 그 틈 안쪽에서 차고 축축한 공기가 새어나왔습니다. 운평은 몸을 옆으로 비틀어 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을 바위에 잘 붙이고 따라오십시오. 안은 미끄럽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수없이 오르내린 사람의 감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영은 바위에 손을 짚고 조심스럽게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돌과 흙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바위 틈이 끝나자 시야가 조금 넓어졌습니다. 작은 동굴 안쪽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천장은 낮았고 벽은 사람 손으로 다듬은 듯 매끈했습니다. 바닥에는 오래전에 깔았을 집과 해진 천조각이 남아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항아리와 말린 풀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길을 붙잡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돌벽 위에 사람의 몸이 줄지어 그려져 있었습니다. 허리를 낮추고 몸을 비트는 자세, 주먹을 끌어당겼다가 내지르는 자세, 발이 옮겨지는 자리. 하나하나의 동작이 끊어지지 않고 흐름을 이루며 이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한 사람이 처음 자세를 잡은 순간부터 마지막 주먹을 내지르는 순간까지를 끊어지지 않는 선으로 이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도영의 눈이 자연스럽게 그 선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주먹이 어느 자리에서 시작해 어디로 뻗는지, 발이 어느 방향으로 옮겨지는지, 허리와 어깨가 어떤 각도로 돌아가는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머릿속에 새겨졌습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한 것도 아니고 일부러 외우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상단에서 장부를 넘길 때처럼 눈이 움직이는 대로 안쪽에서 줄이 그어졌습니다. 그림 사이사이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림이 끝나는 자리마다 짧은 글줄이 붙어 있었고 그 글줄들이 아래로 이어져 하나의 문장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돌벽 한가운데 눈높이보다 약간 위에는 네 글자가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무극권경. 그 옆에는 다른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천강체. 그 아래로는 뼈와 근육을 어떻게 단련해야 하는지, 몸의 어느 부분부터 단단히 굳혀야 하는지, 숨을 언제 끊고 언제 터뜨려야 하는지에 대한 글이 잔잔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글줄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지만 지민술은 글자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동굴 한쪽 돌단 위에는 작은 항아리 하나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안에는 마른 알갱이들이 담겨 있었고 몇 알은 돌 위에 굴러 나와 있었습니다. 운평이 돌단을 가리켰습니다. 굶주릴 때 먹어본 것입니다. 처음에는 콩인 줄 알았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허기가 덜해 산에서 버티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름은 모릅니다. 도영은 항아리 안을 잠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글자들이 자연스럽게 곁눈질처럼 들어왔습니다. 항아리 옆에는 알갱이에 쓰임을 적어둔 글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벽곡단이라는 이름과 함께 긴 수련을 버티기 위해 허기를 줄여주는 약환이라는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영은 다시 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극권경이라는 이름과 천강채라는 이름이 마음속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글줄이 늘어설수록 머릿속 깊은 곳에서 통증이 슬며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관자놀이 안쪽이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여기에서 눈을 돌렸을 것입니다. 장부를 보다가도 이 지점이 오면 억지로 떠올리는 일을 멈추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협곡의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향해 몸을 돌리려다 쓰러져 가던 사람들. 연꽃 모양의 상처를 남기고 사라지던 쇠조각들. 보이지 않던 아버지의 얼굴. 그때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손 하나 뻗지 못했습니다. 도영은 돌벽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에 남겨진 것들은 눈으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글자로 새겨진 길과 그림으로 남겨진 몸의 흐름은 지민술이 가장 잘 붙잡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신 머릿속은 더 아플 것입니다. 몸이 따라오지 못하면 언젠가는 부서질지도 모릅니다. 운평의 말이 뒤에서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몸이 따라오지 않으면 여기 새겨진 것들은 독이 됩니다. 나는 글을 몰라 그림만 따라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몸이 버거울 때가 많았습니다. 자제는 글을 읽을 수 있으니 더 조심해야 합니다. 도영은 대답 대신 돌벽에 새겨진 짧은 글줄 하나를 따라 읽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이름을 남기지 못했다. 나의 무공을 잇는 자는 너 자신의 이름을 함께 남겨라. 글자를 한 획씩 마음속으로 그어나가는 동안 머릿속 통증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관자놀이가 깨질듯이 쪼여왔고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한 번 크게 숨을 들이켜지 않으면 곧 구토가 올라올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협곡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자신을 떠올리자 이 고통만은 견뎌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이 힘을 끝까지 피한다면 앞으로도 똑같이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도영은 숨을 깊게 들이켰다가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날 동굴에 새겨진 권경은 돌벽에만 남지 않았습니다. 병약한 한 청년의 기억 속에도 또렷이 찍혔습니다. 지민술은 다시 한번 값을 요구하고 있었고 도영은 처음으로 그 값을 기꺼이 치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그의 앞에 놓인 장부는 상단의 종이 위가 아니라 이 돌벽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는 숫자가 아닌 주먹의 길을, 이자와 공납이 아닌 몸과 숨의 흐름을 읽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협곡에서 흘린 피와 이름 없는 무인의 마지막 문장을 함께 되돌려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그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비 내리던 협곡의 그림자를 품은 채 산과 동굴로 밀려온 그는 이제 숫자가 아니라 돌벽에 새겨진 주먹의 흐름을 마음에 새기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호의 길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곧 이 무협 세계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구독으로 다음화 파천권극 제2부 산중에서 깨어나는 주먹을 먼저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